한 라이프 스타일이 불과 10만의 성공의 상징에서 경제적 파산의 대명사로 뒤바뀌었습니다. 바로 카푸어입니다. 습기찬 반지하에 살면서 억대 외제차를 굴리던 청년들. SNS 속에서는 벤츠 핸들을 잡은 손목에 명품 시계가 빛났지만 현실에서는 편의점 도시락으로 끼니를 때웠습니다. 그들이 딜러와 찍은 출고 인증샷은 온라인에서 영정사진이라 불렸습니다. 경제적으로 죽는 순간이라는 뜻이었죠. 2025년 현재 그 요란하던 배기음은 멈췄고 젊은 외제차 오너들은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SNS 속 화려함을 위해 인생을 걸었던 그들은 왜 무너졌고 그 욕망은 지금 어디로 흘러갔을까요?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한 장면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서울 외곽의 낡은 빌라 지하층. 창문은 반쯤 땅에 묻혀 있고 벽에는 곰팡이가 피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건물 주차장에는 8천만 원짜리 독일제 세단이 서 있습니다. 방 안의 살림살이는 초라하지만 차 안에서는 가죽 시트에 몸을 기댑니다. 이 모순된 풍경이 바로 2010년대 중후반 대한민국 청년층의 소비 지형을 압축합니다. 카푸어라는 단어가 본격적으로 퍼진 건 2015년 전후입니다. 영어로 자동차를 뜻하는 카와 가난하다는 뜻의 푸어를 합친 말로 차에 돈을 너무 많이 써서 정작 다른 생활은 빈곤해진 사람들을 가리켰습니다. 재미있는 건 당사자들에게 이 명칭이 노인거리가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일종의 자랑처럼 여겨졌습니다. 집은 포기해도 차는 포기 못한다는 선언이 인터넷 커뮤니티를 떠돌았고 허름한 방에서 살면서도 주차장에 벤츠 엠블럼만큼은 지켜내야 한다는 이상한 신조가 퍼져나갔습니다. 왜 하필 자동차였을까요? 이걸 이해하려면 시계를 훨씬 뒤로 돌려야 합니다. 1965년 대한민국의 자동차 등록 대수는 고작 2만 6천 대였습니다. 당시 인구가 약 2,800만 명이었으니 1,000명 중 1명도 차를 갖고 있지 않았던 셈입니다. 그 시절 검은 세단은 곧 권력 그 자체였습니다. 거리에 차가 지나가면 사람들은 하던 일을 멈추고 쳐다봤습니다. 차 안에는 분명 재벌 회장이나 장관급 인사가 타고 있을 테니까요. 1980년대 경제가 성장하면서 일반인들도 차를 살 수 있게 되었지만 차종에 따른 계급 구분은 오히려 더 뚜렷해졌습니다. 회사에서 대리는 포니, 과장은 스텔라, 부장은 로얄 프린스, 임원은 그랜저를 탔습니다. 회사 주차장은 거대한 서열표나 다름없었습니다. 1986년에 나온 초대 그랜저의 가격은 1,350만 원으로 당시 서울 음마 아파트 한 채 값과 맞먹었습니다. 차는 단순히 타고 다니는 물건이 아니라 성공을 증명하는 신분증이었습니다. 90년대 중반이 지나면서 그랜저가 흔해지자 부자들은 새로운 차별화 수단이 필요해졌습니다. 마침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시장이 열리면서 독일 고급차 브랜드들이 들어왔습니다. 벤츠의 삼각별 마크, BMW의 콩팥 모양 그릴은 국산 차와는 차원이 다른 귀족의 상징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2000년대 중반 강남에서는 벤츠는 의사, BMW는 변호사가 탄다는 공식이 생겼습니다. 이런 토양 위에 2010년대 스마트폰과 SNS가 불을 질렀습니다. 이제 전 세계 모르는 사람들에게 내 성공을 실시간으로 자랑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카푸어 현상을 단순히 허영심, 그러니까 겉으로 잘나 보이고 싶은 마음의 문제로만 볼 수는 없습니다. 그 안에는 훨씬 정교한 심리적 구조가 숨어 있습니다. 2010년대 중반 이후 한국 사회에서 자동차는 이동수단을 넘어 자기 자신을 포장하는 도구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의 중심에는 인스타그램 같은 사진 기반 소셜미디어가 있었습니다. 과거의 자랑에는 물리적인 한계가 있었습니다. 좋은 차를 사도 그걸 볼 수 있는 사람은 동네 이웃이나 회사 동료 정도에 그쳤죠. 하지만 스마트폰 카메라와 SNS의 만남은 이 한계를 완전히 부숴버렸습니다.
서울 외곽에 사는 무명의 청년도 사진 한 장에 해시태그 몇 개만 붙이면 수만 명의 눈앞에 자신의 삶을 전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집은 사진 한 장으로 보여주기 어렵고 옷은 내일 바꿔야 하지만 차는 한 번 사면 몇 년 동안 내일 성공한 말을 연출해주는 가장 효율적인 도구였습니다. 특히 2015년을 전후해 SNS에서는 이른바 삼위일체 사진이 하나의 공식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삼위일체란 원래 기독교에서 세 가지가 하나라는 뜻으로 쓰는 말인데 여기서는 세 가지 명품 아이템을 한 사진에 담는 걸 뜻했습니다. 벤츠나 BMW 마크가 새겨진 핸들을 잡은 손, 그 손목에 찬 롤렉스 시계, 그리고 조수석에 툭 던져놓은 명품 가방. 이 세 가지가 한 프레임에 담긴 사진은 성공한 인생의 아이콘으로 토했습니다. 실제로 그 사람이 어떤 집에 살고 얼마를 벌고 빚이 얼마인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이미지가 현실을 대신하는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이 사진들 아래에는 형님 존경합니다. 인생의 롤모델입니다 같은 댓글이 줄줄이 달렸습니다.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사람들로부터 쏟아지는 부러움과 인정의 반응은 강한 쾌감을 불러일으켰고 이 쾌감은 중독성을 띠기 시작했습니다. 한번 그 맛을 본 사람은 더 비싼 차, 더 고급스러운 소품을 갈망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경우 그 욕망을 뒷받침할 돈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흥미로운 건 SNS 속 과시 경쟁이 진짜 부자들보다 오히려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사람들 사이에서 더 치열했다는 점입니다. 진짜 부자들은 굳이 자기 재력을 증명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반면 사회 초년생, 프리랜서, 배달 라이더처럼 전통적인 직업 사다리에서 인정받기 어려운 젊은 층에게 SNS는 유일하게 자신을 증명할 수 있는 무대였습니다. 실제 생활이 불안정할수록 온라인에서의 과시 욕구는 더 강해지는 역설이 작동한 것입니다. 이 심리를 정확히 파악한 것이 자동차 업계와 금융권이었습니다. 카푸어 현상을 사려는 쪽에서만 보면 그림의 절반만 보는 셈입니다. 욕망에 불을 붙인 건 개인이었지만 그 불길을 걷잡을 수 없이 키운 건 차를 파는 쪽의 시스템이었습니다. 2010년대 이후 한국 자동차 시장에서는 상식을 뒤집는 이상한 관행이 자리 잡았는데 그 단적인 예가 현금 손님을 꺼리는 딜러들의 태도였습니다. 일반적인 장사에서 현금은 환영받습니다. 카드 수수료도 안 나가고 돈이 바로 들어오니까요. 하지만 자동차 매장에서는 정반대의 논리가 통했습니다. 실제로 자동차 커뮤니티에는 1억 원을 현금으로 들고 갔더니 딜러가 노골적으로 싫은 표정을 지었다는 이야기가 심심찮게 올라왔습니다. 딜러들은 솔직히 현금으로 다 내시는 손님은 별로입니다. 조금이라도 할부를 섞어주시면 안 되겠어요? 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딜러의 주요 수입원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차를 팔아서 남기는 마진이 딜러의 수입이었지만 이제는 손님을 할부로 유도할 때 금융사로부터 받는 소개비가 더 컸습니다. 손님이 대출 전문 금융회사의 할부 상품에 가입하면 딜러는 그 금융사로부터 일정 금액을 받습니다. 금리가 높을수록 할부 기간이 길수록 이 소개비는 커집니다. 현금 손님은 차만 가져가지만 할부 손님 한 명은 딜러에게 수백만 원의 추가 수익을 안겨주는 구조였습니다. 금융사들도 이 구조를 적극적으로 키웠습니다. 2010년대 중반 저금리 시대가 계속되면서 은행들은 전통적인 방식으로는 이익을 내기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대출 전문 회사들은 자동차 대출을 새로운 수익원으로 삼았습니다. 시장 점유율 경쟁이 치열해졌고 이 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무기가 바로 심사 기준을 낮추는 것이었습니다. 과거에는 차를 할부로 사려면 안정적인 직장과 어느 정도의 신용 등급이 필요했습니다. 신용 등급이란 그 사람이 빚을 잘 갚을 수 있는지를 숫자로 나타낸 점수입니다. 하지만 경쟁이 과열되면서 이 장벽이 빠르게 낮아졌습니다. 금융사들은 신용 점수가 낮고 모아둔 돈도 없지만 소비 욕구는 넘치는 20대 청년층을 새로운 고객으로 삼았습니다. 차값 5천만 원이 없어도 괜찮았습니다. 세금이 없어도 보험료가 없어도 문제 없었습니다. 차값에 세금, 보험료,
심지어 당장 쓸 생활비까지 더해서 빌려주겠다는 상품이 등장했습니다. 문턱이 이렇게 낮아진 것만으로도 위험했습니다. 하지만 금융사들은 여기서 한 발 더 나갔습니다. 금융사들이 내놓은 비장의 카드는 유예 할부였습니다. 이 상품의 구조를 이해하면 어떻게 월급 250만 원 받는 사회, 초년생이 8천만 원짜리 외제차를 굴릴 수 있었는지가 명확해집니다. 유예 할부의 핵심은 원금 갚는 것을 나중으로 미루는 것입니다. 원금이란 빌린 돈의 원래 금액을 말합니다. 일반적인 할부는 원금과 이자를 매달 똑같이 나눠서 갚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유예 할부는 차 가격의 50에서 70%를 계약이 끝나는 3년 뒤로 미루고 그동안에는 나머지 금액에 대한 이자만 내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딜러들은 이 상품을 월 50만 원이면 BMW 주인이 될 수 있다고 포장했습니다. 술 한 번 참으면 되는 돈이라는 말이 덧붙여졌죠. 숫자만 보면 그럴듯해 보입니다. 8천만 원짜리 차를 사면서 3년 동안 매달 50만 원만 내면 된다니 월급의 5분의 1 수준입니다. 하지만 이 계산에는 무서운 함정이 숨어 있었습니다. 월 50만 원은 순수하게 이자와 아주 적은 원금만 갚는 금액입니다. 3년이 지나면 미뤄둔 원금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을 한 번에 갚아야 합니다. 게다가 이 금액과 별개로 차를 실제로 굴리는 데 드는 유지비도 만만치 않습니다. 당시 인터넷에는 유예 할부의 실체를 뒤늦게 깨달은 사람들의 후회글이 넘쳐났습니다. 이자만 내면 된다길래 샀는데 3년 뒤에 목돈을 마련할 방법이 없다는 내용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금융사 입장에서 이 상품은 완벽한 설계였습니다. 계약이 끝나는 시점에 손님이 돈을 마련하지 못하면 두 가지 선택지만 남습니다. 더 높은 금리로 다시 계약하거나 차를 반납하고 남은 빚을 추가로 갚는 것입니다. 어느 쪽이든 금융사는 손해볼 일이 없는 구조였습니다. 작업 대출이라는 불법적인 관행도 있었습니다. 직장이 없거나 신용 점수가 낮은 사람이 정상적인 심사를 통과할 수 없을 때 서류를 거짓으로 꾸며서 대출을 받게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중개인들은 실체가 없는 유령 회사에 재직 증명서를 만들어주고 소득 서류를 위조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사문서 위조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하지만 적발되기 전까지는 아무도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변변한 직장도 모아둔 돈도 없는 청년이 억대 외제차의 열쇠를 손에 쥐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딜러와 함께 찍은 출고 사진은 SNS에서 수백 개의 좋아요를 받았지만 서류에 사인한 순간 그의 미래는 이미 정해진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차를 사는 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진짜 비용은 그 다음부터 청구됩니다. 자동차, 특히 고급 수입차는 사는 순간부터 돈을 끊임없이 잡아먹습니다. 그리고 그 비용은 주인의 형편과 상관없이 꾸준히 나갑니다. 구체적인 숫자로 살펴보겠습니다. 25살 남자가 배기량 3000cc 이상의 스포츠 세단을 샀다고 가정합니다. 배기량이란 엔진의 크기를 나타내는 숫자인데 클수록 세금도 많이 내고 보험료도 비싸집니다. 먼저 보험료를 보겠습니다. 어린 나이, 짧은 운전 경력, 고성능 차량이라는 세 가지 위험 요소가 겹치면 자동차 보험료는 1년에 400만 원을 훌쩍 넘깁니다. 한 달로 나누면 30만 원이 넘는 돈이 보험료로만 나갑니다. 여기에 할부 이자가 더해집니다. 유예 할부 기준으로 한 달에 50만 원에서 60만 원입니다. 기름값도 만만치 않습니다. 고급 수입차 대부분은 비싼 고급 휘발유만 넣어야 하고 연비는 기름 1리터로 7km 정도밖에 못 갑니다. 연비란 기름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쓰는지를 나타내는 숫자입니다. 출퇴근과 주말 나들이를 합쳐서 한 달에 1500km를 달린다고 치면 기름값만 40만 원에 가깝습니다. 세금과 소모품 교체 비용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자동차세는 엔진 크기에 비례하고 수입차의 부품 가격은 국산차의 몇 배에 달합니다. 타이어 4개를 갈면 수백만 원이 나가고 브레이크나 와이퍼 같은 기본 부품도 깜짝 놀랄 가격표가 붙어 있습니다. 한 달 평균 20만 원 정도는 이런 항목들에 잡아먹힙니다. 모두 더해보겠습니다. 보험료 30만 원, 할부금 60만 원, 기름값 40만 원,
세금과 소모품 20만 원. 한 달에 150만 원입니다. 250만 원을 버는 직장인이 150만 원을 차에 쓰면 남는 돈은 100만 원입니다. 이 돈으로 월세 내고 밥 먹고 통신비 내고 최소한의 사회생활을 해야 합니다. 저축은 꿈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시작되는 것이 돌려막기입니다. 이쪽 빚을 저쪽에서 빌린 돈으로 갚고 저쪽 빚을 또 다른 곳에서 빌려 갚는 것을 반복하는 겁니다. 이번 달 할부금을 신용카드 현금 서비스로 막고 다음 달에는 저축은행 대출로 수리비를 충당합니다. 1년, 2년이 지나면서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그리고 마침내 3년째 유예 할부의 만기일이 찾아옵니다. 미뤄둔 원금 4천만 원을 한 번에 갚으라는 안내문이 날아옵니다. 이것이 SNS에서 화려하게 빛나던 영정사진의 실제 결말이었습니다. 카푸어들이 어떻게든 버티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번 달만 넘기자, 다음 달에는 뭔가 방법이 생기겠지 하며 돌려막기를 계속하던 때였죠. 하지만 이 전략은 2022년을 기점으로 완전히 무너집니다. 금리라는 거대한 파도가 밀려왔기 때문입니다. 금리란 돈을 빌릴 때 내는 이자의 비율을 말합니다. 2020년 코로나 바이러스 유행에 대응해 세계 각국은 역사적으로 낮은 금리 정책을 폈습니다. 한국도 기준금리가 0.5%까지 내려갔고 자동차 할부 금리는 3에서 4%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기준금리란 한국은행이 정하는 기본금리로 다른 모든 대출 금리의 기준이 됩니다. 이 시기 대출 회사들은 공격적으로 대출을 늘렸고 심사 기준은 가장 낮은 수준으로 느슨해졌습니다. 하지만 2021년 하반기부터 물가가 빠르게 오르기 시작했고 2022년 들어 금리 인상이 본격화됩니다. 기준금리는 빠르게 3%를 넘었고 자동차 할부 금리는 10%를 돌파했습니다. 구체적인 숫자로 살펴보겠습니다. 5천만 원을 빌렸을 때 1년 금리가 4%라면 이자가 200만 원입니다. 하지만 10%가 되면 500만 원으로 뛰어오릅니다. 같은 돈을 빌렸는데 이자 부담만 2배 반으로 늘어난 것입니다. 기존 카푸어들에게 이 변화는 치명적이었습니다. 대부분은 금리가 바뀌면 이자도 따라서 바뀌는 상품으로 계약했기에 금리 인상의 충격을 고스란히 받아야 했습니다. 월 50만 원이던 이자가 70만 원, 80만 원으로 뛰었고 이미 빠듯했던 살림은 더 이상 버틸 여력을 잃었습니다. 연체가 늘어나자 금융사들의 태도도 달라졌습니다. 과거에는 직장이 없는 사람에게도 전액 할부를 내주던 회사들이 일제히 심사 기준을 높였습니다. 돈이 없으면 아예 문전박대를 당하는 시대가 다시 온 것입니다. 독일차에 대한 환상이 깨진 것도 한몫했습니다. 독일차는 고장이 안 나고 평생 탄다는 믿음이 무너졌습니다. 배기가스 수치를 속인 사건, 잇따른 리콜, 비용을 아끼려다 품질이 떨어진 실내 마감재 등이 연달아 터졌습니다. 반면 제네시스로 대표되는 국산 고급차의 성장은 결정적이었습니다. 옵션도 없는 벤츠 기본형보다 기능이 다 들어간 제네시스를 택하겠다는 실용적인 생각이 허세를 이기기 시작했습니다. 경제적인 타격만으로 카푸어 현상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어쩌면 더 결정적이었던 건 사람들의 시선이 바뀐 것입니다. 과시소비의 본질은 남에게 인정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인정이 조롱으로 바뀌면 비싼 이자를 내면서까지 차를 유지할 이유가 사라집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20대 청년이 벤츠에서 내리면 주변의 시선은 감탄에 가까웠습니다. 젊은 나이에 저런 차를 타다니, 사업을 잘하나 보다, 부모가 부자인가 보다 같은 추측이 오갔죠. 하차감이라는 말이 유행한 것도 이런 맥락입니다. 하차감이란 차에서 내릴 때 주변 사람들이 보내는 시선에서 느끼는 우월감을 뜻합니다. 이 우월감이 높은 이자와 궁핍한 생활을 버티게 하는 심리적 보상이었습니다. 하지만 2023년을 전후해 이 공식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너무 많은 사람이 무리해서 외제차를 타다 보니 희귀한 가치가 사라졌습니다. 동시에 카푸어들의 비참한 결말이 유튜브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습니다.
할부금을 못 내서 차를 빼앗겼다는 이야기. 신용불량자가 되어 휴대폰 개통도 못한다는 고백이 넘쳐났습니다. 신용불량자란 빚을 갚지 못해 금융거래가 막힌 사람을 말합니다. 이렇게 되면 은행 계좌 개설, 카드 발급, 심지어 취업에도 불이익을 받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퍼지면서 외제차는 성공의 상징이라는 공식이 무너졌습니다. 그 자리를 대신 채운 건 의심과 조롱이었습니다. 20대가 외제차에서 내리면 이제 사람들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거 카푸어 아니야. 할부 얼마나 남았을까? 저러다 망하겠네. 부러움의 대상에서 동정의 대상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자랑하려고 샀는데 오히려 놀림거리가 된다면 굳이 그 비싼 이자를 낼 이유가 없어집니다. SNS의 분위기도 달라졌습니다. 한때 삼위일체 사진에 쏟아지던 존경합니다 댓글은 빚은 얼마냐는 차가운 반응으로 바뀌었습니다. 오히려 돈을 아끼고 똑똑하게 쓰는 콘텐츠가 인기를 끌기 시작했습니다. 20대의 외제차 대신 적금 넣어서 30대에 집 샀다는 경험담이 좋아요를 휩쓸었습니다.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던 시기에는 눈에 보이는 사치가 성공의 증거로 받아들여졌지만 성장이 느려지고 금리가 오르면서 청년들의 가치관이 바뀐 것입니다. 카푸어 현상이 사라지고 안정을 중시하는 분위기가 퍼졌습니다. 하지만 과시욕구 자체가 없어진 건 아닙니다. 방향이 바뀌었을 뿐입니다. 자동차에 쏟아지던 열망은 지금 다른 곳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부동산으로의 집중입니다. 부동산이란 땅이나 건물처럼 움직일 수 없는 재산을 말합니다. 차는 사는 순간부터 가치가 떨어지는 소비재입니다. 하지만 집은 적어도 지난 20년간 한국에서는 갖고 있을수록 가치가 오르는 재산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이 경험이 청년들의 소비 습관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자랑의 방식도 달라졌습니다. 어떤 차 타세요라는 질문은 이제 어느 동네 사세요로 바뀌었습니다. 레미안, 자이, 힐스테이트 같은 건설회사 브랜드가 새로운 신분 표시가 되었고 강남이나 용산 같은 서울 핵심 지역에 사는지 여부가 그 사람의 위치를 가늠하는 척도가 되었습니다. 물론 이 변화가 반드시 좋은 방향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영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을 받는다는 뜻인데 이렇게 무리해서 집을 산 사람들 중 상당수는 금리 인상의 직격탄을 맞고 이자 부담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대상이 차에서 집으로 바뀌었을 뿐 무리한 빚이 불러오는 위험은 본질적으로 같습니다. 60년에 걸친 한국 자동차 역사를 돌아보면 결국 우리는 무언가를 통해 남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존재라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그 도구가 1960년대에는 검은 세단이었고 1980년대에는 그랜저였으며 2010년대에는 독일 고급차였습니다. 그리고 2025년 현재 그 자리를 아파트 브랜드와 사는 동네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여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남들이 보내는 시선에서 느끼는 순간의 우월감이 아니라 내 통장의 안정과 미래에 대한 확신에서 오는 마음의 평화가 아닐까요? 내 인생의 방향을 금융회사나 남의 시선에 맡기지 않는 것. 그것이 이 긴 이야기가 남기는 교훈입니다. 카푸어 현상은 단순히 차를 좋아한 청년들의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낮은 금리와 느슨한 대출 심사, 과시를 부추기는 SNS 문화, 그리고 차를 신분의 상징으로 여기던 오랜 관행이 만들어낸 구조적인 결과였습니다. 개인의 허영심만 탓하기엔 시스템이 너무나 교묘하게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카푸어들의 선택이 순전히 개인의 잘못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들을 유혹한 시스템의 책임이 더 클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카푸어가 사라진 자리를 채운 새로운 현상을 다룹니다. 집을 사기 위해 영혼까지 끌어모은 영끌족, 그들의 선택은 과연 카푸어보다 현명했을까요? 아니면 대상만 바뀐 채 똑같은 길을 걷고 있는 걸까요? 그 실체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런 경제 이슈에 숨겨진 이면을 가장 빠르고 깊이 있게 보고 싶으시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관심이 더 깊이 있는 취재와 분석의 원동력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